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치러진 4.19 재보선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 서울 관악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이 선거 당시에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역시도 사법시험 존치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사법시험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가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법시험 존폐 논란 이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찬성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측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현재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계신 신현윤 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 시작해보죠. 네. 이게 이제 로스쿨 이게 등록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계층 기급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시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흔히 로스쿨 돈스쿨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사실 학교에 따라서 연간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로스쿨도 이제 이 등록금이 다 차등화돼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우리 일반 대학 학부에서는 연평균 8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의학 전문대학원이 평균 이제 1,600만 원이고요. 경영 전문대학원 2,000만 원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로스쿨은 1,500만 원입니다. 예. 또 우리가 평생 또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경제학적으로 그 정도 기회 비용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서민층이라든가 또는 사회 취약계층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로스쿨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두 가지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취약계층 말하자면은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농어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는 특별 전형 제도를 마련해서요. 일반 전형과는 별도 트랙으로 선발하고 그네들에 대해서 거의 100%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서민층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부를 잘하면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여 장학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대여받고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차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또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로스쿨 졸업 맞고 나서 시험 치죠. 그죠, 네네. 부총장님? 네. 그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변호사 시험이 공개가 됩니까, 성적이? 변호사 시험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적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 시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배경이 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러펌이라든지 좀 이런 데 취직이 용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단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스쿨 제도는 이제 각 로스쿨마다 이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시험 성적 자체를 공개한다면 학생들이
그 다양한 어떤 그 이 교육보다는 예. 오로지 변호사 시험 과목에만 매몰돼서 예. 그거는 우리가 본래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하려는 예. 그런 취지와는 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변호사 시험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모든 그러한 선발 관계가 다 언페어하냐 예.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나 법원도 그 로스쿨 출신을 선발할 때 뭐 여러 가지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또 실무 성적도 보고 또 역량 평가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선발하는 그러한 그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사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언페어하다는 그러한 그 선입견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로펌 같은 경우에도 그 법률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그러한 또 이 전문 분야를 또 전공한 그런 변호사들을 뽑게 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기중에서 뭐 특정인의 자녀가 입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뭐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로펌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하긴 참 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법시험 있을 때는 성적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서 등수대로 그냥 뭐 로펌에 가든 아니면은 뭐 판검사가 되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가 예. 이 로스쿨 시대하고 과거 사법시험제도 시대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사법시험제도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 자체가 상당히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사회는 상당히 다양화돼 있고 예. 글로벌화돼 있습니다. 예. 법조인들도 과거에는 사실은 법률 성적, 그 법률 실력만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나 좀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법률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또 글로벌화된 그 시대에 있어서 또 많은 또 어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지만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지식만이 에브리띵은 아니다. 모든 예. 것은 아니다. 하는 오늘날 그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러스쿨 생기면서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변호사 수를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하.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적인 송무 영역에서는 뭐 변호사가 좀 남을지 몰라도 예. 그 밖에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좀 더 증가돼야 되고요. 예. 또 우리가 과거 이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예를 든다면 예.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5년 동안 소송 건수가 400만 건 증가를 했습니다. 충분한 그러한 그 이 변호사 수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예. 수많은 또 이 법조 수요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 변호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예.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한정적인 그런 변호사 수 또 이 그 시험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는 예. 그 변호사들을 많이 양산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변호사들이 국제 무대에서 법률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라든가 단체에서 그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충분하게 당분간은 좀 변호사 수가 증가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러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현윤 부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익 부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임 부회장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저는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네. 예, 예. 자, 이제 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계신데, 네. 이 사법시험 존치, 이것이 이제 러스쿨이 생기면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사회 계급의 사다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등록금이 비싸서.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뭐냐면 사법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 드는 돈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은 뭘 하도 써야 될 그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비용이라 할 수 없고요. 사법시험 공부 자체로 드는 비용, 추가 비용은 책을 사보는, 독학을 한 경우 책을 사보는 책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강의를 듣게 되면 강의를 듣는 비용,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예. 그 두 가지는 비용을 잡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 이하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집에서 공부하는 그 집값은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잡을 필요 없고, 만약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 부분도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비용을 잡을 때 의식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예. 고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 나이 때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법시험 이게 뭐 합격률이 3%밖에 안 된다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층 이동의 기회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층 이동을 한다는 것은 계층 이동이 기본적으로 사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예. 그런 어떤 직업을 의미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예. 계층 이동의 결과론적으로 3%라는 것은 예. 합격률이 3%라는 뜻이죠. 절대적인 숫자는 예전 숫자로 비교하면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1000명 정도 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고, 3%로 보이는 것은 그 시험을 치려고 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결과론적으로 비율이 작은 거죠. 근데 계층 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형식이든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예.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기회의 균등 의미를 갖고 있지, 예. 결과론적으로 1%든 10%든 그게 아하.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게 처음부터 오픈돼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변호사 시험 여기에 성적이 공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러펌에 입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있어서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찬성하는 측, 러스쿨 찬성하는 측은 뭐냐면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사법시험만 봐가지고는 획일적인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전문성은 없다.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러스쿨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입사 과정에 있어서 이 불투명성 대 전문성, 이 다양한 전문성의 확보, 이것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예. 사법시험보다 더 다양한 전공,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렇죠. 학생을 선발할 수 예.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스쿨 예. 주장하는 이제 찬성 측의 얘기라 이거죠. 예. 예, 그 주장에 대해서 예. 그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며 예. 지금 또 계속 현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예. 허구입니다. 착시 현상이고, 예.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로 해서 오히려 탈락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요. 예.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이라 하면 그 학생이 잠재적 지원자가 전공 자체를 다른 것을 했거나, 그죠? 예. 또 다른 경험을 했거나, 다른 일을 통해서 법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뛰어난 이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를 보면요. 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의 패턴을 보면요. 예.
30세 이상 로스쿨 합격수가 예. 12명에서 8명, 4명, 3명, 심지어 2013년도에는 한 명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예. 30세 이상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보통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 수의 나이대가 25세 이하가 거의 답니다. 예. 2014년 통계를 보면요, 25세 이하가 예. 무려 64.7%입니다. 153명 중에 예. 100명이 예. 99명 100명이 25세 이하라는 말입니다. 예. 예. 고려대는 한술 더 떠서 당시에 25세 이하가 66.1%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체 통계로 보면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 대학교에 예. 400명 정도 합격한 이 학생들 중에 너무 젊다. 32제 중에 예. 2세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2%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러면은 다양한 배경을 뽑는다고 해놓고 실제 스카이 대학교 학생을 보면요. 전부 거의 다 60% 이상이 25세 이하. 예. 이 말은 무슨 말인즉 그냥 학교 어릴 때 공부하고 막 졸업한 학생을 뽑았다는 거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장생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석사 박사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군요. 뽑지 않고 예. 법학 전공을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보면 법학 전공자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양한 전공을 뽑는 게 아니고 어리고 여리고 말 잘 듣고 학점 관리 잘하고 집안 좋은 학생을 뽑았다는 그렇죠.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더 여쭤보는 게요. 이 로스쿨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 저것 때문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존 변호사들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로스쿨 나온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럼 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면요. 로스쿨을 반대하고 사법시험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존 변호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법시험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보다 더 유리하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두 번째, 우월하지 않고 그렇다면 비슷하다고 볼 때 기득권이 아니면 우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사시 출신 변호사가 기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많은 게 좋겠습니까? 작은 게 좋겠습니까?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안 좋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을 반대하지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기득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로스쿨 교수들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 이야기는 로스쿨 교수들한테 맞는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익 부의장이었습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있을 텐데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피해는 안 받습니다만 이 검찰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금 유출 통로를 차단하고자 국내 환전상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요 피해금의 유출 통로로 지목되는 환전상 단속 이거 하면 어떻게 피해 차단이 가능해요? 글쎄 모든 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만병통치는 없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피싱 주범의 손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환전할 수 없게 한다면 돈이 범죄자에게 이동될 수가 없고 따라서 어느 정도 역제 효과는 있지 않을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이제 환전소, 이게 공식적인 환전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옛날에 왜 명동 가면은 달러 아줌마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환전소가 이제 지금 우리 신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환전소, 공식적인 환전소도 있고 또 불법 비공식적인 그 엄청난 환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금융 거래 환전이 합법적이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해서 환전을 하지 그렇지 못한 그 환전처를 통해서 환전을 한다는 것은 뭔가 꾸린 데가 있거나 또는 범죄적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환전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공개적으로 환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불법 부당한 어떤 환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피싱 그 억제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부분에 있어서의 환전상을 단속함과 아울러서 환전소를 잘 관리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돈을 바꾸는 사람도 신원의 확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든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불법 부당한 환전은 뭐 처음부터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환전소는 근데 이제 수수료 좀 떼는 모양이에요. 은행보다 더 많이 떼죠. 여기서 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수님? 은행에서 환전하면 간단한데 비용도 적게 버는데 그렇죠. 은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파고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환전소 개설하는 데는 뭐 신고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이건 일종의 이제 환전이라는 것도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보는 일종의 금융 여신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당국에서 좀 관리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만 지금 뭐 신고제 이제 허가제인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만 신고제라면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제라면 사후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이런 부정한 수법의 환전을 처음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뭐 안산 같은데 환전소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면이 환전소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 걸리면 불법 환전소 운영했을 때 걸리면은 업주 뭐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건 수법이라든가 피해 액수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형량은 아마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법 환전 자체도 문제이지만 불법 환전을 이용한 사람들도 문제고 불법 환전을 통한 어떤 다른 제2, 제3의 범죄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이스피싱에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걸리기 저도 뭐 검찰이다 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 별대에서 뭐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도 받으신 적 있어요? 저도 있죠. 그런데요, 신 교수님, 근데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 공공기관,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시민들이 염두에 두셔도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는 전화 왔을 때 무슨 두목이 어디 잡혔는데 뭐 저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심지어 뭐 우리 애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애한테 네가 지금 납치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 행태가 벌어지는데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 검찰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하지 않고 이것이 그 문서화된 문제로 우리한테 편지로 보낸다거나 이러니까 절대로 전화 왔다고 떠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지금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5월의 따뜻한 햇살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 정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합의차로 있었던 추돌 사고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정상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산로 광화문 방면 연희 나들목에서 금화터널 지나는데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여의대방로 잠실 방면 여의교 100m 지난 지점에는 화물차 싣고 있던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는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있었죠.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소식부터 얘기하는데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독일의 뮌헨을 이기고서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예.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뮌헨을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이 리오넬 메시가 이 후반에만 2골 터뜨리면서 이 챔피언스리그 역대 통산 이 최다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예. 메시가 2골,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뮌헨의 입장에서는 이 바르셀로나에 졌다기보다 메시에 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결승전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리고 어제 인터넷 그 주요 뉴스로 떴는데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예. 이 지금 18개월 자격정지 받은 건 사실이지만 훈련할 장소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체? 이 박태환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지 약물 때문에 자격정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징계 기간이기 때문에 대표팀은 물론이고 소속팀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직 이제 이 개인 훈련만 해야지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훈련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보통 한 50m 레인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박태환 선수는 이 선수들이 전용으로 훈련하는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가 없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 보통 이 25m 레인이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이 수영장에 갈 수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50m가 있다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는 거기서 훈련할 수 없군요. 예? 그 선수들이 이용하는 훈련장에서 같이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벌칙이네요. 예. 예. 그 수영연맹이 허가 공문을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 이것이 이제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 규정 위반, 규정은 수영연맹 규정이라는 거죠. 예. 이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된 건데 보통 이게 와다라고 합니다. WADA가 영문 약자인데요. 이 와다의 규정에 이 국내 경기단체는 규정 위반자에게 체육과 관련된 재정 지원이나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가 잠실 올림픽 수영장은 일반인과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영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을 안 내준 겁니다. 근데 이 공문을 안 내준 거에 대해서 수영계 일각에서는 이 수영연맹이 와다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저는 이 시그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주말은 아니지만 주말같이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도 시네마인 뉴스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벤져스 2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네. 그 800만 넘어섰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 뭐 그럼 1000만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1000만은 넘어서겠죠. 지금 넘어서요? 어제까지 846만 6,224명 들어가셨거든요. 예, 24명.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24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예. 어제 보셨군요. 어제 한번 한참 전에 봤습니다. 네. 예. 850만 명 정도가 보셨으니까 지금 개봉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고요. 1000만 관객은 뭐 당연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몇 가지의 그 흥행 스코어들, 기록적인 흥행 스코어들을 또 뛰어넘을 것이냐, 뭐 예컨대 뭐 명량의 1,800만을 넘길 것이냐, 등 뭐 이런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월이고 이 복병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고요. 예. 어린이들 봐야 되는 애니메이션들. 이 애니메이션이 뭐 예컨대 뭐 다이노 타임, 뭐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 이렇게 제목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이들용 애니메이션이 이 어벤져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스크린을 잠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2가 처음에 뭐 1,800개까지 스크린을 뭐 장악하고 굉장히 기세를 떨쳤는데 스크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흥행의 기운도 좀 꺾이겠죠. 그래서 명량의 그 흥행세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30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300만.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한국 영화 그 차이나타운이 이제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영화가 그동안 길을 못 펴고 있다가 김혜수, 김고은 주연의 차이나타운이 지금 1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흥행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좀 극장가의 판도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5월달 이번 달에 그 개봉되는 할리우드 외화 중에 매드맥스가 있기 때문에 이 어벤져스 2도 그 추격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추격보다는 할리우드 영화 자체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매드맥스 하면은 뭐 우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옛날 매드맥스를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감독이 그대로 만든 겁니다. 다시 옛날 매드맥스 1 감독이 이제 그 연세가 상당하실 텐데. 그렇죠. 네, 아직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드맥스 1을 만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그러니까 그 20몇 년의 세월 동안에 사실은 영화적 기술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지금 아마 예고편이나 트레일러를 통해서 매드맥스를 그 만나신 분들도 극장에서 예고편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한 속도감과 아마 그리고 그 18세 이하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예요? 아마 매드맥스가 워낙 좀 폭력적인 신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등등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액션감이 돋보이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설적 작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와 그리고 신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관객몰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은 영화의 흥행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 좀 될만하면 뭐 아직 전문가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누가 뭐 좀 될만하면 그 워낙 그 뉴스가 다른 걸로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꾸 광고도 눈에 띄고 기사도 눈에 띄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극장의 기운이 회복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 개별적인 영화가 예측이 가능한데 극장의 기운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영화의 흑익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학교에서 영화 관련 과목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는 무슨 영화든 심지어 뭐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를 이루는 영화라더라도 다 사회적인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정치적 의미를 그럼요. 있죠. 근데 요새 보면은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얘기하고 영화하고 따로 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회가 따로 노는 거죠. 영화는 정상적입니다. 사회가 너무 튀니까. 너무 튀니까. 너무 튀고 이제 너무 별나고 사실은 이게 원래 비정상도 어느 정도 그 규격이 맞아야 그 스토리로 만드는데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스토리가 막 사회에서 튀어나오니까요. 영화가 담아내기에 너무 이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화적 미학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그 사회적 재앙, 예.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 이런 것들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 한 10년쯤이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컨대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한 12, 13년 정도 지나야 이제 알렉 레네 감독이 히로시마 내 사랑 이런 영화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뭐 9.11 테러 났을 때 또 한 7, 8년 지나야 그때야 그렇죠. 이제 영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이걸 좀 가다듬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에 그러니까 미국의 횡단 영화가 나온다든가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작가들이 들여다보고. 예.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뭐 좀 정리할 만하면 그것도 뒤집는 다른 사건들이 계속 연속 터지기 때문에 영화가 숨가쁘게 그 따라가기에 왜냐하면 계속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아웃 오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자꾸 시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할 만하면 또 새로운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슈가 이거죠. 나오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한 7, 8년 정도 지나서 지금 2010년대 초중반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한국의 사회적 이슈가 후반때쯤 2010년대 후반때쯤 되면 좀 정갈하게 정리돼서 아마 가장 그 명징한 어떤 그런 정치 영화 그런 사회정치적 영화가 한 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를 담고 그 사회 여러 가지 이슈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그 하정우 씨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도 뭐 언론의 문제 또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거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이 곧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그게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그 영화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죠. 기술적으로는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라디오 스튜디오에 막 생중계가 들어오고 그리고 막 전화기가 스튜디오화돼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고 반성할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센세이셔널리즘, 보도나 언론의 그런 선정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영화였었죠. 전주영화제 끝났죠? 어제 이게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제 전주영화제가 열흘 동안 펼쳐진다고 하면 전주영화제가 일종의 묘안을 만들어냈는데요. 보통 이제 주말이 2번 정도 지나면 영화제 관객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개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휴일을 그동안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객을 모았었죠. 근데 이제 그 휴일이 끝나고 나서는 관객들이 아주 급감하기 때문에 그 폐막식 시상식을 미리 끝냅니다. 그래서 어제 전주영화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영화제 일정은 있군요. 지금 한 이틀 정도 더 가야 되는데요. 폐막식 먼저예요. 폐막식과 시상식을 어제 끝냈죠. 그래서 그 어제 그 수상한 작품이 제가 눈에 띄는데요. 이정현 씨, 그러니까 명량에서 명량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아니고 그렇죠. 새누리당 같은 이름입니다. 깜짝 놀랐네. 누구에게 그것이 불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배우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명량에서 치마 포크 늘던 여인, 가수 이정현이죠. 꽃잎 예전에 그 장선호 감독의 꽃잎에 나왔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 굉장히 성숙한 여인으로 됐고요. 이 여배우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영화, 독립 영화에 출연했어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 안국진 감독의 작품인데 만들어지기는 한 2년 전쯤 만들어졌습니다만 1년 반 전쯤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돼서 한국 영화 경쟁 부문에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런 등등의 작품에게 시상이 이루어지고 전주영화제가 조용히 그 폐막의 어떤 분위기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그 한국의 양대 산맥 영화제입니다. 그래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주영화제가 굉장히 내실 있게 아주 알차게 잘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뉴스에 파묻힌 감이 좀 있어서 아쉽게 느껴지고요.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되고 또 관객들에게 많이 보여졌는데 이런 그 영화제가 좀 더 돋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예전에 켄 로치 감독이 만들었던 빵과 장미가 자꾸 생각나는데요. 빵만으로도는 살 수 없잖아요. 장미만으로도 살 수 없고. 근데 요즘 계속 빵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갖고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 장미꽃 대신 이제 빵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시대 그런 사회적 분위기여서 그러니까 이제 전지영화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은 그런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각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것은 좀 문화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동진 평론가에게 여쭤보는 게 전주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양대 영화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세계의 영화제 중에 하면은 우리가 저는 사실 뭐 아카데미를 꼽고 싶진 않습니다만 베를린 영화제가 있고 칸느 영화제가 있고 베니스 있고요. 근데 이런 베니스, 칸느, 뭐 베를린 이런 영화제하고 이 전주 부산국제영화제 이 두 영화제를 비교하면은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7대면은 뭐 상당한 거죠.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영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야.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그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높고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니스, 베를린, 칸느가 이제 3대 영화제에 속하면 여기에 이제 로테르담 영화제라든가 토론토 영화제 뭐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영화제가 이제 대륙에서 유럽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부산 영화제는 명실공히 사실은 부산 영화제가 20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영화 강국이었기 때문에 도쿄 영화제 이런 영화제가 컸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영화제도 컸었고요. 다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동북아권을 포함해서 동남아까지 포함해서 아시아권 전역을 대표하는 뭔가의 어떤 영화제가 페스티벌이 뭐야라고 이제 유럽 그 영화계에서 또는 미국 영화계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산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예산 깎으면 안 되겠네요. 예산을 깎으면은 힘들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취지는 자생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그게 시선이 두 가지가 그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가 지자체의 그 예산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70억 정도가 중앙정부 국가 예산하고 부산시 예산과 또는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중앙정부 예산이 깎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벌어지는 영화제가 57개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영화제는 6개입니다.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제천영화제, 그다음에 여성영화제, 청소년영화제 6개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35억이에요. 아유, 되게 작죠. 35억을 가지고 6개 영화제 쪼개진다. 35억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걸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부산영화제 몰아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부산영화제만 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이게 350억 정도 되면 한 영화제가 좀 깎이더라도 뭐 또는 한 영화제도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 해년도의 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워낙 적은 예산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 예산이 지금 복지 논쟁 벌어지지 않습니까? 복지 논쟁의 한편으로 영화 복지 논쟁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화 예산이 너무 적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죠. 1%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예술 분야에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는 그 국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창조 경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화 쪽의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되느냐가 산업적인 어떤 그 파급 효과와 연관 효과까지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오늘 들려주시겠습니까? 분노의 질주 그 카레이싱 영화. 네, 거기에 이제 폴 워커가 출연했다가 사실 사망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망한 건 아닙니다만 이 폴 워커 추모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See You Again. 맨 끝에 장면에 나오는 거죠. 폴 워커가 참 괜찮은 배우였는데 글쎄요. 잘생기고요.
뭐 제가 꼭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뭐 그렇다고 본인은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서로 미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폴 워커의 추모가 See You Again 들으면서 영화평론가 오정진 씨와 마련한 시네마인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도 오늘 순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